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쌍둥이라 연애할 때도 저를 자주 놀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의 쌍둥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제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해서 평소에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안 그래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화장법도 똑같이 해놓으니 동일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와 처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매번 속았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뛰어가서 안았는데 오빠 왔어? 아내와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아내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 둘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였거든요. 그나마 목소리가 둘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처제와 제 아내 둘 다 엄청 미인형이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도 미인인데 처제까지 똑같은 미인이라서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처제가 이쁜 게 제 입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둘이 같이 있을 때 헷갈리기만 하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제가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월차 내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셋이 간만에 같이 PC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처제랑 셋이서 게임을 자주 해서 방 하나는 PC 세대를 넣어 PC방처럼 꾸며놨거든요. 와이프와 저도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셋이서 작정하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회와 소주로 시작한 술판은 안주와 술이 모자라서 치킨도 시키고 편의점 냉동식품까지 먹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술판이었기 때문에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점점 술에 취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주량도 엄청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만취 상태였고 아내와 처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시자고 애원해도 두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소주를 또 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왔고 중간중간 희미해져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날은 그래도 제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제는 요즘 썸 타던 남자랑 잘 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날따라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남자친구 다 있는데 처제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솔로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너무 외로워 죽겠다며 남자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니 형부,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이 처제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자 좀 소개시켜 줘봐. 처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남자도 많잖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형부처럼 좀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나 같은 남자가 드물긴 하지.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저를 포함해서 두 여자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에 이어서 처제도 옆으로 쓰러져 누웠고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서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10분 정도 바람을 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비틀대며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누워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처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과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다들 취해서 힘드니 그냥 내일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무리 술에 취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많이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불까지를 챙겨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발 만취 상태인 처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가서 혜진이도 좀 깨워. 어? 처제? 응, 알겠어. 자고 있는 처제를 깨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제, 아침 먹어. 알겠어요.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나 왜 안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게, 나도 거실에서 잠들고 네 형부는 옷방에서 잠들었더라.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도 취해가지고 옷방에서 잠들었더라고. 우리 이제 진짜 적당히 마셔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역시 언니 해장국은 속 푸는 데는 진짜 최고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필름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밤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처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혼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처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괜히 처제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그날 제가 뒤에서 안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때 처제도 분명 즐기며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라고 생각한 게 컸었고요. 정말 처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끊긴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할 때도 전처럼 마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전처럼 대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처제가 먼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50대 중반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한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를 잘 내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 남편 생활비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자주 겪다 보니 즐겁기만 했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추잡스러운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절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 물었더니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새삼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던지 치료를 하던지 맘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이라도 말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던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면목으로 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못 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절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에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째째하게 결제해 줄 때마다 어찌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돈을 물쓰듯 쓴다던가 하진 않았거든요. 단지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은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월급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없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옷은 사지 않고 살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옷들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놨다가 날 잡아서 바늘로 다 기워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승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난 것을 기울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반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런 영감탱이 누가 모셔가나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 버리려고 했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 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을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데 제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두 딸들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덕분에 소비가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사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죠. 거지 같은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 한 캔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몰래 훔쳐먹곤 해도 그냥 봐줍니다. 적어도 나는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줍니다. 이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애써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 해줬습니다. 이제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주방에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어요. 밥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고 했습니다. 요즘 80대인 시어머님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님께서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밤 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냐. 애들 아빠한테 직접 말해서 병원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없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절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절대 믿지 못할 말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건 말건 사실이니 끊어달라고 했는데 퇴직했으니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 지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인 내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는데, 다른 일로는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면서 유독 병원비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은 가야 하니 주말에 간 건 말고는 병원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죠.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좀팽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도 없이 철회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둥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점차 회복해가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금식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눕기 일쑤였어요.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말하는데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래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혼자 조용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 다 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로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저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희였던 거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에 동의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파 죽던지 말던지 자기 알아서 할 소간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 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 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한 상태였고 수술날 아빠가 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10,000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아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10,000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수술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10,000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깨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식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 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좀 된 상태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글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한창 꽃이 필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안겨준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의 직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집 밖에 몰랐지만 그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갔고 실적도 부진했던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 달 지내다가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자동차 딜러 영업직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저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영업을 한답시고 뭔 놈의 술을 그리고 많이 퍼마시는지 차라리 예전과 했던 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좋았어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영업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제 불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밑밥을 깔아야 나중에 큰 게 들어온다며 점점 더 거침없이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 남편의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할 때에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던 핸드폰에 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매장에서 자고 바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남편은 점점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준이한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한층 높아진 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짜증이 올라왔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면 되는 건데 나랑 서준이한테는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인상 쓰는 게 말이 돼?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 건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 몸도 불편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해서 서준이랑 버스 타고 다녀오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나는 퇴근하고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인상이나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가방 내 얼굴에 던지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 같냐고.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차 팔아 보던가. 집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걱정 없이 쓰니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만큼은 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신차 출시돼서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조해주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이혼하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영업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쉬지도 않고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준이는 결국 싸우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서준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도 가봤지만 동료 직원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서준이와 함께 비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고 배가 고파하던 아들을 위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 2층에서 비 오는 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고 별 생각 없이 보는데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 눈에 띄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웃으면서 뛰어가더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을 때 남편은 1층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자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남편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서준이에게 햄버거 먹고 있으라며 기다리라고 말한 후 남편이 있는 곳을 내려가려 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을 보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흙들이 주차장을 덮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곳에 남편의 차가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남편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차 위에는 많은 흙들이 덮여있지 않아 앞 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고 앞유리로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닦으며 차 안을 쳐다보니 창문에 비친 사람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